네,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수도권에도 3월 중순에 때늦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곳에 따라 출근길에 강한 눈이 내리면서 출근길 교통 불편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윤웅성 기자. 네, 서울 수유역입니다. 네, 지금도 눈이 내리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약해졌던 눈보라가 보시다시피 다시 좀 강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밤사이 제설 작업이 이루어져서 도로는 대부분 깨끗하지만 그래도 갓길에는 여전히 눈이 좀 남아 있고요. 보시다시피 인도에는 아직 눈이 좀 많이 남아 있어서 시민들이 종종 걸음을 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전역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서울 기준으로는 역대 가장 늦은 대설특보인데요. 현재까지 내린 눈의 양은 서울 강북 11.4cm, 은평 10cm, 인천 강화 4.8cm, 경기 의정부 13.8cm, 남양주 10.2cm 등입니다. 기상청은 오늘 아침까지 수도권의 곳에 따라 시간당 1에서 5cm의 강한 눈이 내리겠다며 도로 살얼음 등 출근길 교통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인천 전 지역과 안산과 시흥 등 경기 5개 시군에는 강풍주의보도 내려져 있어 시설물 관리 등 안전사고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내리는 눈이 오전부터는 비 형태로 내리는 곳도 있겠는데요. 오늘 저녁까지 예상되는 적설량은 경기 북부와 경기 동부에 3에서 8cm, 서울과 인천, 경기 남서부에 1에서 5cm 등입니다. 네, 이렇게 눈이 많이 내리면서 사고도 잇따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 0시 50분쯤 경기 안산에서는 눈길에 미끄러짐으로 추정되는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한 명이 숨졌습니다. 또 폭설로 한때 운행이 중단됐던 의정부 경전철은 조금 전인 아침 7시 20분부터 다시 운행이 재개됐고요.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지면서 서울 지하철 1호선과 경의중앙선 등이 추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등 수도권 등 중부지방에 대설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어젯밤 11시를 기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중대본은 북한산 등 15개 국립공원 369개 구간을 통제했고 인천과 백령도로로 가는 배편 등 53개 항로, 여객선 66척도 안전을 위해 운행을 중단시켰습니다. 지자체와 한국도로공사도 주요 구간에 제설제를 뿌리는 등 안전조치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수유역에서 YTN 윤웅성입니다. 네, 전국의 대설과 돌풍, 우박까지 날씨가 비상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지역별 출근길 상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정혜연 기자, 먼저 눈 상황부터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밤사이 서울에는 6.8cm가량의 눈이 내린 가운데 강북과 성북구를 중심으로는 10cm가 넘는 많은 눈이 관측됐습니다. 또 의정부와 포천 지역으로도 13cm가 넘는 눈이 기록됐고요. 그 밖에 충청과 전북 지역으로도 10cm에 육박하는 눈이 내려 쌓여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YTN 재난보도 시스템 이다스로 좀 더 자세한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은 서울 강변북로 서강대교 북단 부근입니다. 서울 지역에 다시 강한 눈이 내리고 있고 출근 시간이 겹치면서 이전 시간보다 도로 상황이 더 악화한 상황입니다. 강변북로 부근 정체 한 채 서행하고 있고요. 도로 주변으로는 눈도 이전 시간보다 더 많이 쌓인 모습입니다. 오늘 전조등을 켜고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더 넓혀서 이동을 해주셔야겠습니다. 다음 경기도 자유로 행주 IC 부근인데요. 이 지역도 눈이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면서 도로 곳곳이 젖어 있습니다.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고 있어서 CCTV 화면도 흔들림이 중간중간 포착되고 있습니다. 차량 흐름에는 큰 어려움이 없어 보이지만 눈이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면서 살얼음으로 인한 미끄럼 사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속해서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충남 아산 부근 10호 사거리 부근인데요. 많은 눈으로 주변은 물론 차량이 다니는 도로 위까지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 부근은 추위 속에 내린 눈이 빙판으로 변해서 사고 위험이 클 것으로 우려됩니다. 평소보다 절반 이상 속도를 줄여서 이동을 해주시고 차간 거리는 평소에 비해서 2배 이상 길게 유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리는 눈과 비는 오후 늦게 수도권 등 서쪽 지방을 시작으로 밤에는 대부분 그칠 전망입니다.
네, 3월의 중순인데 갑자기 이렇게 많은 눈에 강추위까지 찾아온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네, 우리나라 북쪽 상공으로 영하 40도에 달하는 북극 한기를 동반한 강한 극저기압이 내륙으로 유입돼서 현재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이 대설특보 지역도 서울 등 전국 대부분으로 확대한 상황이고, 특히 강원 북부에는 현재 대설경보가 발령 중인데요. 이렇게 3월 중하순 무렵에 대설특보가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한 건 지난 2018년 이후에 약 7년 만입니다. 특히 서울의 대설특보가 관측이 제대로 이루어진 1999년 이후 가장 늦은 기록입니다. 이렇게 대기 불안정으로 바람이 강해지고 있어서 서해안과 서쪽 내륙 지역, 제주도에는 강풍특보가 발령됐고요. 또 전 해상으로는 풍랑특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극저기압이 통과해 나가면서 제주 산간으로는 초속 30m에 육박하는 태풍급 돌풍이 관측됐고, 태안과 여수 등 서해안과 전남 해안 지역으로도 초속 25m 이상의 강풍이 불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해안과 내륙에서 태풍급 돌풍과 우박이 몰아치고 일부 해상에서는 용오름이 발생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아침 출근길 눈길로 인한 미끄럼 사고와 함께 강풍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가 지속하고 있는 만큼 각별히 유의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이와 함께 영하권 추위도 어제에 이어서 이틀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강추위는 목요일 예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점차 풀리고 계절이 이후에는 점차 제자리를 되찾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정혜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론을 놓고 매일 재판관들의 평의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YTN 취재 결과 헌법재판관들이 최종 의견을 밝히는 평결 절차도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후반 선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변론 이후 3주째 매일 평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과 중대성, 탄핵 소추 과정의 절차적 하자 등 다양한 쟁점을 신중하게 논의해온 겁니다. YTN의 헌법재판소 취재 결과 지난주까지만 해도 선고일자 논의도 시작하지 못했던 평의는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관 8명이 주요 쟁점별 논의를 마무리하고 탄핵 인용과 기각 등에 대해 최종 의견을 밝히는 평결 절차가 임박했다는 관측입니다. 쟁점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평의와 달리 평결은 단 한 차례 진행되는데 이때 결정문 보완 등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선고 시점도 함께 논의한 뒤 청구인과 피청구인 양측에 곧바로 통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이나 내일 판결이 진행될 경우 늦어도 내일 선고일이 고지될 가능성이 있는 건데 과거 대통령 탄핵 사건의 선고 기일이 2, 3일 전 통지된 점을 고려하면 선고일은 오는 20일이나 21일쯤이 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또 대통령 탄핵 선고의 생중계 여부는 판결 절차가 끝난 이후 논의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의 경우 보안 유지를 위해 다양한 경우의 수로 결정문을 미리 써둔 뒤 선고 당일 판결이 이뤄진 전례가 있습니다. 또 전원 일치 판결을 고려해 조율이 필요한 경우 그만큼 판결과 선고가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 결과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YTN 취재 결과 한 총리 사건 역시 아직 판결이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는데 윤 대통령과 함께 선고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김영수 기자입니다.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은 윤석열 대통령보다 엿새 빠른 지난달 19일 한 차례 변론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제게 남은 꿈은 단 한 가지, 하루빨리 불합리한 혐의를 벗고 국민께 약속드린 마지막 소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최종 변론을 마치고 벌써 한 달 가까이 흘렀지만 선고일조차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YTN 취재 결과 한 총리 사건 역시 헌법재판관들이 인용이나 기각, 각하 의견을 모으는 이른바 평결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는 건데 윤 대통령 사건과 함께 선고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탄핵 사유가 계엄 선포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데다 국정 운영의 안정성까지 함께 고려될 거라는 분석이 배경에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과 총리의 탄핵 심판은 엄연히 다른 사건인 만큼 연동되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결국 사건 중요도를 따져 윤 대통령 선고를 먼저 한다면
한 총리 탄핵 심판 결론은 다음 주로 밀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일각에서 윤 대통령 탄핵 여부를 민주당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 이후에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현재는 이 대표 항소심 선고 일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 심판 첫 정식 변론이 오늘 진행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박 장관 탄핵 심판 1차 변론 기일을 엽니다. 박 장관은 지난달 24일 열린 변론 준비 기일에 이어 오는 변론 기일에도 직접 출석할 예정입니다. 변론 기일에서는 국회 측이 박 장관의 탄핵 소추 사유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박 장관 측의 답변이 진행될 전망입니다. 양측 변론도 이어질 예정인데 국회 측은 앞선 준비 기일에서 박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만류했는지 의심된다며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박 장관 측은 국회의 탄핵 소추가 졸속으로 이뤄졌고 사유도 특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며 신속히 각하돼야 한다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임박했다는 관측 속에 여야는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각자의 메시지를 겨냥해 진정성이 없다며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여당은 탄핵안이 8차례 기각되는 동안 야당이 승복한 적 있느냐고 되물었고 민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는 헌재 판결부터 따르라고 맞받았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헌법재판소 판단을 따르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던 여당 지도부는 연이은 탄핵 기각을 고리로 야당 책임론을 꺼내 들었습니다. 야당이 추진한 탄핵 소추안 8건이 잇따라 기각될 동안 승복하거나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적이 없다며 민주당의 승복 의지에 의문을 제기한 겁니다. 무리하게 탄핵을 주도한 국회의원과 정당의 민영사상 책임을 묻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대한민국 최대 리스크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꼽으며 헌법재판소 결론뿐 아니라 자신의 재판 결과에도 승복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이제 이재명 대표도 사법부 법관 그만두고 본인에 대한 판결을 겸허하게 수용하겠다는 뜻부터 온 국민 앞에 약속해야 합니다. 지도부가 승복을 강조하는 사이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통령 직무 복귀를 촉구하는 헌재 앞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면서 투트랙 전략이란 분석도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이 같은 여당 행보를 이중적이라고 보고 헌재에 승복하겠다는 약속의 진정성을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헌법재판소를 향한 위협과 공격부터 중단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리인데 헌재 결정에도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부각했습니다. 제발 말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진정성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최상목 부총리에게도 마은혁 재판관을 즉각 임명하라고 하십시오. 그러면서 작금의 사태를 초래한 사람은 윤 대통령인 만큼 자신이 직접 승복 메시지를 내놓으라고 요구했습니다.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마지막 도리입니다. 윤석열의 입으로 승복을 약속할 시간입니다. 헌재를 향해선 월요일이 가기 전에 선고기일을 지정해 혼란을 종식해달라고 요청했고 파면 선고를 촉구하는 도부행진과 시국선언문 발표 등 장외투쟁도 이어갔습니다. 정치권에선 여야 모두 승복 의사를 밝힌 만큼 양측이 한자리에서 초당적인 메시지를 발표해 혼란을 끝내자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회의장과 여야 중진들이 뜻을 모았던 2017년 사례를 참고하자는 건데 더 극심해진 갈등 양상을 고려하면 쉽지 않을 거란 전망도 만만찮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네, 계속해서 전국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여야 원내대표가 잠시 뒤 11시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습니다. 연금 개혁안이랑 이제 추경 예산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인데 지금 여야 대치가 극심한 상황인데 분위기가 오늘 괜찮을까요? 그래도 어떻게 보면 소득 대체율 43% 여야가 합의를 이뤄내지 않았습니까? 무엇보다도 미래 세대를 위해서 이 연금 개혁 하나하나 차근차근 밟아가야 되는데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특위가 구성이 될 텐데요. 아무래도 여야가 합의할 만큼
합의된 내용을 좀 더 제대로 이행을 하겠다, 여야 합의대로 되겠다는 그 문구를 좀 넣는 게 네. 앞으로의 어떤 예측 가능성을 좀 높이는 게 아닌가 저희들은 요구를 하고 있는데 네. 야당에서는 당연히 뭐 여야 합의대로 될 거다 그러면서도 이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해주신다고 하면 그 문구를 넣어주시면 저희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민생이 어려운 만큼 추경 관련해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약속을 좀 지켜주셨으면 해요. 왜냐하면 민생 회복지원금 관련해서 25만 원 관련해서 연연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실제로 어떻게 보면 소비 쿠폰이 결국은 25만 원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기초 생활자, 그다음에 차상위 계층 관련해서 25만 원에서 50만 원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 어떻게 보면 선별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 소상공인 되게 어려운 분들이 많기 때문에 공과금, 전기료 같은 부분에 대해서 100만 원 바우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한된 어떤 재정을 가지고 진짜 어려운 분들한테 재정을 쓰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네. 오늘 회동에 좀 성과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성과가 있어야 되는 회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보면 사실 국민의힘이 계속 번번이 조건을 내세우면서 민주당이 여러 가지 양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치 앞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지금 상황에서도 사실 소득 대체율에 대해서 민주당이 한 발 더 양보를 한 상황이거든요. 43%를 민주당이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는 이 연금특위 합의를 먼저 우선적으로 처리를 해야 된다. 혹은 이 합의가 없으면 이 모수개혁안조차도 처리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 대승적으로 양보를 한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이 한 발 물러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지금 상황에서도 민주당은 이 모수개혁안이 어쨌든 합의를 이뤘기 때문에 이건 먼저 상임위에서 처리를 하자라는 입장이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정말 민생을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또다시 조건을 내세우면서 합의를 이뤄야만 통과시킬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하는 게 급선무다라고 생각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여기서 이 연금개혁안이 중요한 이유는 연금개혁안을 처리를 하고 나서 그 뒤에 협상들까지도 물꼬가 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중요한 부분은 결국 추경인데요. 추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속도가 생명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네. 이미 지금도 좀 늦은 거 아니냐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센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금개혁안에 대해서 모수개혁안이 합의가 된 만큼 여기에 대해서 처리할 건 하고 그리고 추경에 대해서도 한 발 더 나아가는 논의를 해야 된다. 구체적인 시기와 그리고 언제 집행할 것인지 그리고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 규모를 어떻게 할 것인지 좀 구체적인 추경에 대한 그림이 나와야 될 때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번 주 후반에는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나올 수 있을 거다라는 전망이 많은 그런 상황인데요. 정치권에서는 이른바 지금 승복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별도의 입장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렇다면 승복 여부도 밝히지 않겠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우선적으로 뭐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이 지금 직무정지돼 있기 때문에 네. 대통령실에서 어떤 입장이 나오는 것보다는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나오는 게 맞는데 네. 석동현 변호사가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헌재 결정에 대해서 당연히 승복을 한다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대통령이 석방이 됐을 때 민주당을 중심으로 야권에서 대통령이 관저에서 여러 가지 메시지를 내는 게 이른바 관저 정치 아니냐 그런 식으로 되게 비판을 했습니다. 대통령은 지금 관저에 머물면서 헌재 결정은 굉장히 담담하게 기다리고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본인이 판단을 했을 때 대통령이 직접 승복의 메시지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하시겠죠. 근데 이거를 뭐 주변에서 뭐 압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충분히 대통령의 의사는 변호인 측을 통해서 그다음에 여당 지도부를 통해서 입장이 나왔고요. 네.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젠가요? 어젠가 제가 헷갈리는데 그 수용하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게 여러 번 저희는 얘기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뿐만이 아니라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여러 차례 얘기했고 저희는 이제 국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보면 우려가 있는 만큼 여야가 같이 만나서 공동 기자회견 같은 걸 하자. 네. 그리고 저는 뭐 결의안 같은 경우도 필요하다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변호인이 승복 얘기를 했지만 지금 대통령이 직접 얘기한 적은 없기 때문에 민주당은 대통령이 승복 얘기를 해야 된다. 그게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마지막 도리다. 이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최근에 이제 구속 취소되고도 나왔던 메시지를 보면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 이런 부분이 이제 핵심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승복 메시지의 핵심은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공개적으로 천명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직접 어떤 결과가 나와도 나는 헌재의 판단에 승복하겠다라는 메시지가 없는 한 뭐 아무리 여당에서 메시지를 낸다라고 하더라도 혹은 민주당에서 계속 승복해야 된다라고 압박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결국 본인이 이런 의지를 밝히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지지층도 쉽게 잠재워지지 않을 것이고 네. 그리고 여러 가지 혼란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사실상 그동안 보여준 움직임을 보면 헌재 재판관들에 대한 의심이라던가 절차에 대한 시비라던가 굉장히 이 헌재의 판결이 마치 불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계속 그동안 비판을 해왔기 때문에 이게 대통령이 그동안 이미 해왔던 행보만 보더라도 불복 시그널이 읽힌다라는 겁니다.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여야가 메시지를 내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당사자가 직접 본인이 국민들 앞에서 약속할 필요가 있다. 근데 제가 지금 좀 우려되는 것은 네. 뭐 윤석열 대통령 측으로 누군지는 뭐 이름을 밝히진 않았습니다만 대통령 측으로 나와서 이제 언론 인터뷰를 하는 분의 멘트를 보면요. 정말 공정하고 적법하게 선고하면 따르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승복 여부를 묻는 것 자체가 후진적인 발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사실상 저는 승복을 안 하겠다라는 걸로 읽히기 때문에 아무리 변호인 측에서 과거에 뭐 헌재의 판단에 따르겠다 라고 했을지언정 최근에까지도 대통령 측에서 이런 메시지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대통령이 여전히 끝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 자체가 저는 결국 불복을 위한 사전 빌드업이 쌓여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네. 매우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앞서 대변인께서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뭐 공동회견, 뭐 승복에 대한 국회 차원의 합의라든지 약속을 할 의지가 있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아직 답변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뭐 여당 지도부가 하는 것보다도 대통령으로부터 어떠한 답을 받아오느냐의 문제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대통령 본인이 직접 승복을 하지 않는데 여야가 따로 모여서 승복 메시지를 같이 낸다라고 하더라도 네. 그게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핵심적인 문제인가라는 의구심이 드는 것이고 그리고 여당에도 이제 승복 메시지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진정성이 좀 의심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 네. 뭐 예를 들면 이제 헌재를 부숴야 된다라는 발언을 했던 서천호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개인 발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구체적인 징계 조치라던가 엄중하게 경고하는 이런 모습들이 없다라고 한다던가 아니면 헌재를 향해서 각하 탄원서를 내는 이런 집단적인 의원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지도부가 크게 나무라지 않는 모습이라던가 이런 모든 것들 하나하나가 결국에는 이제 말로는 지도부는 이제 승복해야 된다라는 네. 메시지를 내지만 사실 여권의 주류 정치인들은 본인의 입맛에 맞지 않는 판단이 나왔을 때에는 불복을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도부 차원의 메시지도 사실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어떤 부분을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국민이 믿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요? 아니, 일부 방송에 그 유튜브에서 스치듯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좀 공적인 자리에서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네. 근데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뭐 제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본인 입으로도 박근혜 전 대통령 뭐 존경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뭐 진짜 존경하는 줄 알대로 이러고 여러 가지 정책적인 행보 그런 거 관련해서도 이른바 이제 우클릭 한다고 하지만 원래 보니까 실질적으로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반도체 특별법 52시간제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 또 연금개혁 관련해서도 자동 조정 장치라고 해서 사실상 기대여명하고 가입자 수에 따라서 물가 상승률을 대비해가지고 그거를 조금 받는 금액이 좀 낮아지는 게 있습니다. 그거 자동 조정 장치 해준다고 했다가 민주노총이 반대하니까 또 말씀을 바꾸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말의 어떤 무게나 책임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이 그리고 저희가 볼 때 이재명 대표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게 좋다고 보고 있고 네. 또 하나는 뭐냐면 자꾸 어떤 불복에 대한 것들을 대통령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저는 좀 전제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각하와 기각 가능성이 저는 많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이거에 대해서 야당이 그 각하와 기각의 결과가 나왔을 때 본인들은 100% 8대 0이라고 인용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분들의 어떤 행동을 봤을 때 매일 어떻게 보면 여러 수많은 의원들이 헌재 앞까지 이렇게 걸으시고 단식하시고 이렇게 압박하시는 거 보면 본인들이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지 않습니까? 결국 그 결과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그거는
결과에 대한 수용은 양측이 공의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탄핵 결론에 따른 책임론을 두고도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먼저 국민의힘 무리하게 탄핵을 주도한 정당과 의원의 민형사상 책임을 물리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밝혔는데 지금 뭐 구체적으로 당내에서 논의가 있는 그런 상황인가요? 그건 저는 뭐냐면 국민들도 아시겠지만 29번의 탄핵, 실질적으로 이제 8개 탄핵이 13개 탄핵이 통과가 돼서 실질적으로 8개의 어떤 탄핵의 결과가 나왔는데 이른바 8대0 아닙니까? 줄 기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청구서가 쌓이고 있죠. 그렇지만 민주당은 이거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한 사람이 탄핵된다는 거는 그 기관이 사실상 식물 기관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정치적 책임이 있었느냐 과연. 근데 민주당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선거 때 되면 국민들이 알아서 판단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진짜 무책임합니다. 닭을 잡는 데 있어서 속칼을 쓰고 그 어떻게 보면 국정이 마비되는 상황에서 국정의 한 파트너인 축인 민주당이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는 거는 저는 좀 이해가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뭔가 경고를 하고 본인들이 권한이 있으면 책임이 따르는 거거든요. 그에 걸맞는 어떤 책임을 위해서 뭔가 민형사상 책임을 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무고입니다. 어떤 문제가 없는데도 어떤 혐의가 있다고 해서 그거를 어떻게 보면 더 쉬운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결과가 나왔을 때 민주당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그건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이 탄핵이라는 권한을 남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동을 걸 수 있을 만큼의 어떤 합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주당은 뭐 그러면 탄핵이 인용이 되면 갈등을 부추긴 정당은 아예 해산시키자 이렇게까지 역공이 나섰더라고요.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제 내란죄라든지 외환죄를 저질렀다라고 볼 수 있는 대통령. 그것을 배출한 이 정당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물을 거냐라는 차원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국민의힘에서 대통령과 거리 두기는커녕 대통령과 사실상 일심동체해서 대통령 지키기에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정당으로서 민주정당으로서 할 일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대통령이 보통 죄를 저지른 게 아니라 정말 이 국가에 엄청난 혼란을 초래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이는 게 맞는 것인데 예를 들면 권영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충격적인 발언이었던 게 그 12.3 비상계엄 당일에 국회에 있었어도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를 안 했을 것이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국회에 있는데 절차도 요건에도 맞지 않는 계엄을 저지른 대통령을 저지하겠다. 저지했었어야 된다라는 발언을 하기는커녕 그 자리에 있었어도 나는 표결을 안 했을 것이다. 라든지 뭐 혹은 계엄령이 아니라 뭐 계몽령이다라는 주장이 일각에서 나온다든지 이런 모습들 자체가 이게 과연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 책임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대통령의 지지층만 보면서 본인의 이해득실을 따져서 정치적인 계산기만 두드리고 있는 것이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세력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게 된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저는 자꾸 이제 국민의힘에서 탄핵을 남발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어떤 마치 이거를 뭐 민형사 책임을 물린다거나 아니면 정말 이 법적으로 이제 판단을 받아서 제약을 거는 방식을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데 분명히 말씀드려야 될 것은 국회는 행정부를 견제할 권리가 있는 겁니다. 권한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 소추안이 있는 거고요. 소추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도 헌재에서 분명하게 판결을 설시한 것은 뭐 결과적으로는 탄핵이 인용되지는 않았던 고위공직자들에 대해서도 탄핵을 남발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탄핵과 관련한 권한을 남용한 것이 아니다라는 부분을 분명하게 설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법하고 위헌적인 행동의 소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탄핵을 추진해서 그의 직무를 즉시 정지시키고 판단을 받아볼 수가 있는 권한이 국회에 있는 것인데 이렇게 국회에 있는 권한조차도 법을 통해서 묶어버리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 네. 스스로의 권리를 깎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릴 수 네. 있을까요? 그 검사 3인에 대해서 재판부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게 검사 3인에 대한 탄핵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29번의 탄핵이 이게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그 인용 씨의 당을 해산시키자 이 부분은 어떤 개인의 문제를 전체의 문제로 치환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상 연대 책임을 묻겠다는 성격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연좌제 성격이 크거든요. 그리고 네. 무엇보다도 그 내용을 보면 당을 해산시키고
실질적으로 선거가 있을 때 후보 추천도 못하게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처음에 그러니까 계엄을 민주당에서 내란이라는 프레임으로 묶어두면서 계엄 옹호 정당이라고 계속 공격을 하지 않았습니까? 계엄이 곧 내란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알아보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이재명 대표가 얼마나 무서울까 그런 생각을 했을 때, 이게 만약에 내란 하면서 무슨 이견을 제시하거나 문제 제기하면 내란 선전선동한다고 하면서 입틀막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야,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되면 당을 아예 없앨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이런 거 아닙니까? 이게 되게 무섭다고 생각하고,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내란 관련해서 했을 때 당을 아예 없애겠다고 하는데, 내란 종식 원탁 테이블에 누가 계시냐면 그 진보당의 김재현 대표가 있습니다. 이분은 실질적으로 통진당의 후예 아닙니까? 이분은 내란 선동 때문에 사실상 당이 해산된 그쪽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과 같이 하면서 국민의힘을 내란 선전, 내란 계엄, 계엄 옹호 그런 당으로 하면서 없애겠다고 하면 어불성설 아니겠습니까? 지금 주요 인사들에 대한 신변 안전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살해 위협을 받았다면서 이제 경호원 보호를 받으면서 이동하는 그런 장면들도 포착이 됐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이제 자작극 의혹을 제기를 하면서 지금 이런 구실로 이재명 대표가 장외 집회에 빠지면서 당내 불만이 폭발 직전이다라고 지적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그리고 당장 법적 조치를 하겠다 이런 입장을 이제 민주당이 강경하게 내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네. 사실 저는 나경원 의원께서 좀 선을 넘으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아무리 어떤 정치적으로 첨예한 사안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 대표께서는 사실상 테러를 한번 당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말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정말 연초부터 어떻게 보면 흉기에 맞아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리고 사실은 국민의힘에도 배현진 의원이라든지 이렇게 테러를 당하는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사태를 보고도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조심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내는 것을 두고도 어떤 정치적인 해석을 붙이면서 자작극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정치인으로서도 그렇고 넘어서는 안 될 금도를 넘은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이런 메시지를 내실 게 아니라 적어도 여당의 중진 의원이라고 불리는 분이라고 한다면 자작극을 제기할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승복 메시지를 더 강하게 내야 된다. 그리고 이 헌재의 판단에 대해서 존중하겠다라는 움직임을 보여야 되는 것이고, 이 사회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인사이트 있는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때이지, 지금 이렇게 이재명 대표 물어뜯기에 혈안이 돼가지고 자작극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하시는 것은 저는 국민들에게 동의되기도 어렵고 정치인으로서도 매우 부적절한 언행을 보여주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여당 상황도 짧게 한 가지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대통령 석방으로 주춤했던 여권 대권 잠룡들이 보폭을 늘리고 있는데, 안철수 의원이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났고요. 한동훈 전 대표는 조계사를 찾았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탄핵에 찬성했던 그런 주자들인데, 당 지도부가 헌재 판결에 승복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게 영향을 좀 미쳤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승복 입장을 밝힌다는 게 뭐냐면, 인용이 됐을 때 우리가 승복하겠다는 것도 당연히 되지만 기각이 되거나 뭔가 했을 때도 다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전제가 인용을 기본으로 해서 받아들이겠다는 게 아니라 그와 상관없이 포괄적으로 어떤 결과든 받아들이겠다. 그거는 헌재 결정대에서 저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떠겠습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와도 그런 얘기를 했죠. 민심의 법정에서 정의, 양심의 법정에서는 우리가 무죄다. 심지어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제자를 찾아온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희는 보수 어떤 국민의힘 계열에 있어서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부정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저는 각하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보는데, 그런 측면에서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전혀 8대0 무조건의 인용만을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 현실의 벽, 그 충격을 어떻게 감당할지, 그렇다면 본인들이 어떻게 보면 그 결과에 대해서, 각하와 기각의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지지자들을 설득할지, 그걸 고민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이 미국 원자로 관련 기술을 유출하려 했다는 감사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지난 1월 한국이 민감 국가로 지정된 이유와 관련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워싱턴 권중기 특파원입니다. 미국 에너지부 감사관실이 미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입니다. 2023년 10월부터 1년 반 동안 적발한 주요 사건 9건 가운데 맨 위에 한국이 등장합니다. 아이다호 국립연구소의 한 계약직 직원이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를 갖고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적발됐다는 겁니다. 해당 소프트웨어는 수출 통제 대상이자 연구소 특허 정보에 해당한다고 감사관실은 설명했습니다. 또 이메일과 메신저 기록을 조사한 결과 해당 정보가 수출 통제 대상이라는 사실을 이 직원이 인지하고 있었고 외국 정부와 소통한 흔적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어느 나라인지 공개하진 않았지만 한국 정부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감사관실은 해당 직원이 해고됐고 보고서가 작성될 당시 미 연방수사국 FBI와 국토안보국의 수사를 받고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배경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 사건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가안보와 핵 비확산 등과 함께 기술 보호도 민감국가 지정 이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외교부는 한국의 자체 핵 개발론이나 비상계엄 등이 아닌 연구소의 보안 규정 위반이 원인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에너지부가 단일 사건을 이유로 민감국가 지정을 하진 않는 것으로 알려져 비슷한 보안 문제가 누적됐거나 다른 결정적인 이유가 따로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번 주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부랴부랴 미국 에너지부를 방문할 예정이지만 다음 달 15일로 예정된 민감국가 지정 발효를 막을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기입니다. 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미국이 민감국가 목록에 우리나라를 추가한 것을 파악하기 위한 현안 질의를 오는 24일 열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을 상대로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에 지정한 원인과 경위, 대응 방안 등을 집중 질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민감국가 지정 사실을 외교당국 등 정부가 뒤늦게 인지한 이유도 따져 물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될 국가를 특별 관리하는 제도인 민감국가. 다음 달 15일 실제로 발효되면 국내 주력 산업 다수가 영향권에 놓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 업계가 긴장 속에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체코 원전 프로젝트 수주를 눈앞에 둔 우리 원전 업계의 불안이 큽니다. 미국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총 사업비 24조 원 규모의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 수주전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상황인데요.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에 최종 계약을 기대하고 있는데 민감국가 지정이 행여나 계약에 악영향을 미치진 않을지 주시하는 분위기입니다. 또 사업 수주에 성공하더라도 앞으로 우리 원전 사업에서 한미 간 협력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죠. 조선업계도 걱정인데요. 우리 조선업계는 미국이 조선업 재건을 위한 필수 파트너로 한국을 꼽으면서 선박 건조뿐 아니라 군함의 유지 보수 정비, 이른바 MRO 분야에서도 협력을 추진 중입니다. 이 밖에 AI 전력 수요 증가로 미국 인프라 시장 진출 확대를 기대했던 전력기기 업계, 또 글로벌 방위비 증액 흐름 속에서 우수한 품질로 순풍을 타던 방산업계도 민감국가 지정에 유탄을 맞을까 긴장하고 있죠. 이대로라면 우리의 주력 산업이 악영향을 피할 수 없을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제품이 반도체, 그다음에 원자력, 그다음에 최근에 AI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기술 이전 더하기 이제 수출도 제한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관련해서 기술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니까 결과적으로 대미 협력 사업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어서 경제적으로 이제 큰 마이너스 영향을 미치겠죠. 반면 동맹인 한미 관계와 우리 기업들의 기술력을 생각하면 민감국가 지정의 영향이 당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욱 선명한 미국 우선주의로 돌아온 트럼프 2기 정부를 상대로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위기의식은 점점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기감이 커지면서 정부는 뒤늦게 안덕근 산업부 장관을 미국으로 보내 한국을 명단에서 빼달라고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2일 예고된 상호 관세 관세율을 최대한 낮춰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어 이래저래 어깨가 무겁습니다. 이 소식은 황혜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이 우리나라를 민감 국가로 지정한다고 해서 당장 우리 산업이 큰 영향을 받는 건 아닙니다. 다만 핵이나 원자력,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 기술 산업 분야에서 미국 측 기관이나 연구소와의 정보 공유나 인적 교류에 제한이 생길 전망입니다. 특히 각국 간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는 소형 모듈 원전 등 차세대 에너지 기술을 놓고 한미 협력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감 국가 지정 효력이 시작되는 건 다음 달 15일. 때문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안덕근 산업부 장관에게 최대한 빨리 미국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 민감 국가 배제를 요청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안 장관이 올해만 벌써 3번째 방미를 추진 중인 가운데 과제는 비단 민감 국가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이 다음 달 2일로 예고한 상호 관세에 한국도 예외 없다는 게 확인되면서 최대한 우리 측 입장을 반영해 관세율을 낮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국이 상호 관세를 기준점 삼아 나라별로 새로운 양자 협정에 나설 태세라 안 장관의 어깨를 더욱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도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로 한미 FTA가 크게 개정된 적이 있는 만큼 정부 안팎에서는 미국이 FTA 전면 개정이나 대체 협정을 요구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USTR이 이야기한 게 뭐 예를 들면 무역 적자 문제, 뭐 농축산물, 뭐 검역, 그다음에 관련된 뭐 신약 뭐 그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대부분 다 한미 FTA 협상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분야여서요. 트럼프 신행정부가 출범한 지 2달이 훌쩍 지났지만 우리나라는 계엄과 탄핵 블랙홀에 빠져 정상외교는 물론 고위급 채널 가동도 순탄치 않은 상황. 민감 국가로 지정된 것도 새까맣게 모를 정도로 한국 패싱이 심각하다는 지적 속에 자칫하다가는 미국의 통상 압박에 그대로 무릎 꿇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어젯밤 천안 논산 고속도로를 달리던 대형 화물차와 SUV 등 차량 3대가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운전자 1명이 숨지고 1명은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외에도 곳곳에서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밤사이 사고 송재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리저리 뒤엉킨 차들이 고속도로 2개 차로를 꽉 막고 멈춰서 있습니다. SUV 차체의 절반은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짓이겨 부서져 있습니다. 어젯밤 11시 반쯤 천안 논산고속도로 천안 방향 선온산 나들목 근처를 달리던 차량 3대가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SUV 운전자와 함께 병원으로 옮겨진 3톤 화물차 운전자는 결국 숨졌고 1시간가량 일대 통행도 제한됐습니다. 승용차 앞부분은 아예 없어진 상태예요. 지금 길이 완전히 막혔어요. 경찰은 화물차끼리 추돌한 이후 뒤이어오던 SUV가 연쇄사고를 낸 거로 보고 있습니다. 3시간 전쯤 경기 부천시 오정산업단지 근처 사거리에서 택시와 SUV가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택시에 타고 있던 20대 여성 승객이 목을 다쳐 치료를 받고 있는데 경찰은 60대 택시기사가 신호를 어기고 직진하다가 맞은편에서 좌회전해 오던 SUV를 충돌한 거로 보고 있습니다. 강원도 영월군 영흥리에 있는 2층짜리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6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2층 주방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시작한 거로 보고 경찰과 합동감식을 벌일 계획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경기도 양주에 있는 군부대 안에서 임무를 마치고 착륙하던 정찰 무인기가 계류장에 있던 수리온 헬기를 들이받아 2대 모두 불에 탔습니다. 오폭 사고에 이어 군의 안전 불감증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양주시 군 비행장 안에서 흰 연기가 치솟습니다. 화재 진압을 위해 소방당국이 출동한 모습도 보입니다. 정찰용 무인기와 헬기가 충돌해 화재 사고가 발생한 건 오후 1시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헬기와 드론 모두 불에 탔습니다. 사고는 무인기가 임무를 마치고 정상적으로 착륙한 뒤 이동하던 중에 계류장에 있던 국산 수리온 헬기를 충돌하면서 일어났습니다. 사고 무인기는 이스라엘산 정찰 무인기 헤론으로 접경 지역을 감시하기 위해 지난 2016년 도입됐습니다. 폭 16m 정도의 비교적 큰 무인기인데 수리온 헬기와 무인기의 도입 당시 가격을 합하면 200여억 원대에 이릅니다. 이 무인기는 지난해 11월에도 임무를 마치고 복귀하다 경기도 양주 일대에서 추락한 적이 있는데 당시에는
북한의 위성 항법 장치 GPS 교란 때문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GPS 교란 등의 행위는 없었다고 군 당국은 밝혔습니다. 무인기의 오작동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공군 오폭 사고에 이어 10여일 만에 다시 사고가 발생하면서 군의 안전 불감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1일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민간 업자들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대표 측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증인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어제 진행된 공판에서 예정대로 이 대표 증인 신문을 진행하겠다며 불출석할 경우 다음 기일로 넘어갈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대선 경선 당시 경기도 법인카드로 전현직 의원 배우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 2심 첫 재판이 열립니다. 수원고등법원은 오늘 오후 2시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첫 공판 기일을 진행합니다. 김 씨 측은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와 공모한 사실이 없고 식사비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된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2심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하고 수행원 배 씨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하며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미경 씨가 항소심에서도 법원의 신변 보호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어제 최근 법정 질서 유지권에 근거해 직권으로 김 씨에 대한 신변 보호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김 씨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재판 출석 때 경찰과 법원 보안관리대 보호를 받으면서 법원 후문으로 법정에 들어서게 된다고 언급했습니다. 배우 김수현과 고 김세론 측이 진실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김수현이 출연한 예능과 광고에 여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세론 씨 유족은 허위 사실로 고인을 힘들게 했던 연예 유튜버를 고소했습니다. 김승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수현 소속사와 김세론 유족 간 의견이 엇갈리는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고 김세론의 미성년자 시절 교제 의혹. 소속사는 부인하고 있지만 유족 측은 연애 편지 등을 근거로 인정 뒤 사과하라는 입장입니다. 둘째, 고인에 대한 7억 채무 압박. 김수현 소속사는 내용 증명을 보낸 게 배임을 피하기 위한 절차상 조치였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유족 측은 소속사가 2차례나 보냈고 김수현 주연 드라마에 손해를 끼치면 전액 배상을 언급한 협박성 내용까지 담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양측 공방 속에서 김수현이 출연한 예능과 광고에도 불똥이 튀었습니다. 여론이 들끓자 제작진이 직접 입장을 내 향후 김수현의 출연분을 최대한 편집하겠다고 사과했고 김수현이 모델인 뷰티 브랜드도 계약 해지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세론 유족은 생전 고인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줬다는 연예 유튜버 이모 씨를 고소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살인죄를 적용하고 싶지만 그 점들이 양형에 충분히 반영되어 엄한 처벌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유족 측은 이 허위 사실을 입증하려고 과거 사생활 사진을 공개할 수밖에 없었고 이를 폭로한 유튜브 채널 외엔 기댈 곳이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유가족이 사실상 사이버 해커인 연예 유튜버의 단죄를 촉구했지만 또 다른 사이버 해커에 의존해 사건을 해결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지난해 3월 배우 김수현 소속사가 고 김세론에게 보낸 채무 관련 2차 내용 증명에 고인의 사진 게시를 언급하며 앞으로 자제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YTN이 확보한 문서를 보면 김수현 소속사의 법률 대리인은 지난해 3월 25일 고 김세론에게 채무 변제 관련 법률 대리인 안내 및 영업 관련 당부의 건이라는 2차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대리인 측은 당시 김수현이 드라마 출연 중인 관계로 사진을 올린 행위가 큰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라 소속사뿐 아니라 관계자의 영업에 큰 차질을 빚을 수 있는 행위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채무 변제는 배우 개인이 아니라 회사 소관의 업무인 만큼 임직원이나 배우에게 연락하는 걸 삼가고 문의사항이 있으면 변호사에게 연락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일부 해제 이후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강남권이 크게 오르면서 비강남권까지 상승세가 번지자 금융당국이 대출 점검에 나섰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5천 건을 넘어섰습니다. 가계대출이 폭증했던 지난해 8월 이후 반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신고기한이 아직 남은 만큼 거래량은 더 늘 수밖에 없습니다. 눈에 띄는 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풀린 강남권에서 거래가 급증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규제 완화 직후에 이런 거래가 집중됐습니다. 거래가 늘면서 집값도 껑충 뛰었습니다. 강남 4구는 2018년 9월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강남이 상승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투자 수요가 확산이 되면서 비강남권의 가격도 같이 상승하는 흐름을 좀 보입니다. 거래량이 이제 증가하고 있는 것은 좀 시장 과열에 대한 우려로. 실제로 대표적인 약세 지역으로 꼽혀온 노원, 도봉, 강북구와 금천, 관악, 구로구까지 석 달 만에 상승 전환했습니다. 금리 인하로 이제 회복세를 보이던 부동산 시장에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가 불쏘시개 역할하는 건 맞고요. 시장이 과도하게 움직이면 다시 한번 규제할 수 있다라고 발언을 해서 시장에 혼선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와 서울시가 규제 재추진을 경고하며 급한 불구기에 나선 가운데 금융당국도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규제 완화가 불러온 집값 상승 기대감이 주택시장 전반으로 퍼져 가계대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신규 대출 추이를 지역별로 세분화해 주간 단위로 꼼꼼히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권에도 안정적인 가계대출 관리를 위한 선제 대응을 당부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규제 해제 이후 강남구 삼성동과 대치동, 청담동,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값이 오른 것을 두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서울 오류동 화랑주택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지난 일주일 동안 거래가 성사된 물량이 확실히 많이 늘었는데 이는 이상조짐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만 특단의 조치를 해야 할 정도로 비정상적으로 과도하게 올랐느냐는 판단의 여지가 있다면서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과 함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홈플러스의 증권 발행이 지난해 급증했고 기업 회생 신청 직전인 지난달에는 발행액이 최근 2년 새 최대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용 등급 하락과 그 이후 기업 회생 신청을 감안한 결정이었다면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류환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홈플러스가 갚아야 할 카드 대금을 기초 자산으로 발행된 ABSTB, 즉 자산유동화증권 발행액이 지난해 유독 급증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실이 홈플러스 자산유동화증권 주관사 신영증권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발행액이 1년 전보다 30%나 급증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습적으로 기업 회생을 신청하기 직전이라 할 지난해 11월부터 발행액이 급격히 증가해 지난달엔 최근 2년 새 최대인 1,51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현금 사정이 안 좋아 유동성 확보를 위해 그랬을 수 있지만 만에 하나 등급 하락과 그 이후 기업 회생 신청을 내다본 결정이었다면 불안전 판매를 넘어 사기 판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난 2013년 동양그룹은 재무위기를 숨긴 채 기업어음과 회사채를 대량 판매한 후 법정 관리를 신청했다가 현재현 회장이 사기 혐의로 징역 7년형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홈플러스는 신용등급 하락을 지난달 25일에야 처음 알았다는 입장입니다. 홈플러스는 유동화증권 발행 경위에 대한 의혹이 커지자 추가 보도자료를 내고 해당 채권의 전액 변제를 목표로 증권사들과 함께 회생 절차에 따라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입장은 지난 14일 기자간담회 발언에서 더 진전된 게 없습니다. 회생 절차라는 것은 채권자들하고 채무자 회사랑 법원이 함께 협의해서 미래의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믿기로는 모든 채권자들, 상거래 채권자는 당연하고 근로자들 당연하고 금융채권자들 아까 그 매입층 유동화 채권자까지 포함해서 모두 다 변제받을 수 있다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자산유동화증권 피해자들은 홈플러스가 물품을 구매하고 결제한 카드 대금을 기초로 증권이 발행된 만큼 상거래 채권으로 분류해 조속한 변제에 나서줄 것을 촉구하고 있지만 아직 이에 대한 홈플러스의 구체적 입장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네, 금융당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 파트너스를 포함한 대형 사모펀드 점검에 나섭니다. 금감원은 운용자산 규모 상위 30개 대형 사모펀드에 조직도와 연락처, 펀드 관련 내역 등을 내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사모펀드에 대한 내부 통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이뤄집니다. 검찰이 200억 원대 불법 대출이 발생한 IBK 기업은행에 대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서울, 인천 등에 있는 대출 담당자와 차주 관련 업체 20여 곳을 불법 대출 혐의로 압수수색했습니다. 기업은행은 지난 1월 홈페이지에 업무상 배임 등으로 239억 5천만 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기업은행 전현직 임직원들이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서울 강동구 소재 지점들에서 부동산 담보 가치를 부풀려 더 많은 대출을 일으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정부가 내년도 의대 증원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의 전제는 의대생들의 전원 복귀였죠. 이번 주 연세대와 고려대를 시작으로 등록 마감이 이뤄지는데요. 학생들의 복귀 움직임이 포착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에서는 반발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원상복구시키겠다며 내건 조건은 이달 말까지 의대생 전원 복귀입니다. 정부는 3월 말 학생들의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모집 인원에 대해 어청협 건의에 따른 총장님들의 자율적인 의사를 존중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서울대 의대는 이달 27일, 연세대와 고려대 의대는 21일을 시한으로 잡고 의대생들에게 복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도 복귀하지 않으면 특례도 없고 학칙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며 다시 한번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다만 전원 복귀가 한 명도 빠짐없이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 허용되는지는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핵심 관계자는 수업이 가능한 수준으로 보고 있다면서 그 수준이 몇 명인지에 대해선 지금 말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미등록자를 집단 제적하는 문제도 학칙에 따라 처리할 문제라며 각 대학의 판단에 달려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교육부의 압박에도 학생들은 이렇다 할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국 의대 교수들도 교육부 또 정부와 협의한 총장, 학장들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선결 조건 없이 의대 증원을 돌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로 석학단체인 대한민국 의학한림원 역시 의대생 3월 복귀를 의대 정원 문제 해결의 전제로 삼은 것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서울대 의과대학과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여전히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와 의대생을 향해 이제는 결정할 때라고 촉구했습니다. 강희경, 오주환, 화은진, 한세원 교수는 성명에서 전공의와 의대생이 2,000명 증원 오류를 지적하는 용기와 현명함을 보였지만 대안 없는 반대로 1년을 보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일부는 현장을 지키는 동료 의사와 교수를 비난하며 헌신을 조롱했고 오만한 태도로 간호사와 보건의료직을 폄하하는 등 동료애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교수라 불릴 자격이 없는 분들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SNS 메시지를 통해 이런 사태가 벌어져야만 위선을 실토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교육자로서 본분을 다하지 않은 교수 4명이 자백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전공의가 없는 지금 교수는 간호사에게 의사의 책무를 떠넘기고 있다면서 환자를 볼모로 착취를 정당화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에도 3월 중순에 때늦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곳에 따라 출근길에 강한 눈이 내리면서 출근길 교통 불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윤흥성 기자. 네, 서울 수유역입니다. 네, 지금도 눈발이 날리는 것 같은데 지금 눈 상황 전해주시죠.
네, 눈발은 강해졌다 약해지기를 반복하고 있는데 지금은 약간 잦아든 상황입니다. 밤사이 제설 작업이 이루어졌지만 도로 곳곳에는 아직 눈이 남아 있고요. 특히 이 인도 위에는 눈이 많이 쌓여 있어서 시민들이 종종 걸음을 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전역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서울 기준으로는 역대 가장 늦은 대설특보입니다. 현재까지 내린 눈의 양은 서울 강북 11.4cm, 은평 10cm, 인천 강화 4.8cm, 경기 의정부 13.8cm, 남양주 10.2cm 등입니다. 기상청은 오늘 아침까지 수도권의 곳에 따라 시간당 1에서 5cm의 강한 눈이 내리겠다며 도로 살얼음 등 출근길 교통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또 저녁까지 예상되는 적설량은 경기 북부와 경기 동부에 3에서 8cm, 서울과 인천, 경기 남서부에 1에서 5cm 등입니다. 인천 전 지역과 안산과 시흥 등 경기 5개 시군에는 강풍주의보도 내려져 있어 시설물 관리 등 안전사고에도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갑작스러운 눈에 사고도 잇따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 0시 50분쯤 경기 안산에서는 눈길의 미끄러짐으로 추정되는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1명이 숨졌습니다. 의정부 경전철도 폭설로 오늘 새벽 5시 반쯤 운행이 중단됐다가 1시간 50분 만에 운행이 재개됐습니다. 서울 지하철 1호선과 경의중앙선 등은 폭설로 추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수도권 등 중부지방에 대설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어젯밤 11시를 기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했습니다. 중대본은 북한산 등 15개 국립공원 369개 구간을 통제했고 인천과 백령도로로 가는 배편 등 53개 항로, 여객선 66척도 안전을 위해 운행을 중단시켰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수유역에서 YTN 윤웅성입니다. 이런 갑작스러운 대설특보 상황 언제까지 이어질지 이번엔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반기성 YTN 재난자문위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위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서울에 역대 가장 늦은 대설주의보가 내려졌다고 하는데 지금 눈이 얼마나 온 겁니까? 현재 서울을 포함한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대설주의보, 강원 북부는 대설특보가 경보가 발령돼 있는데요. 어젯밤 20시부터 오늘 아침 8시까지 내린 눈을 보면 수도권 지역으로는 의정부가 13.8cm, 포천이 13.5cm, 서울 강북이 11.9cm 내렸고요. 네. 강원도는 고성이 19.9cm, 화천이 14.3cm, 충청권에서는 당진이 9.9cm, 진천이 위성센터가 7.6cm, 전라권에서는 무주 설전봉이 10cm의 눈이 내렸는데요. 특히 서울지방으로는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역대 가장 늦은 대설주의보죠. 예. 지금까지 이전 기록으로는 2010년 3월 9일이 가장 늦은 기록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람도 많이 불어서 좀 걱정인데요. 지금 체감 온도가 더 낮아졌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눈도 내리는 데다가 온도도 지금 뚝 떨어져 있죠. 서울 같은 경우 현재 영하 1도인데 경기 북부, 강원 내륙 및 산업지방으로는 영하 한 4, 5도에서 10도 사이의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욱 낮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서해안 쪽으로는 최대 풍속 초속 15m 이상의 강풍이 불고 있고요. 강풍 경보는 서해안과 수도권, 그다음에 충남, 전라, 제주, 남해안 쪽으로 지금 발령돼 있습니다. 전 해상으로는 풍랑특보 발령돼 있고요. 현재 예상으로는 주의보가 발령된 서쪽 지역으로는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20m 이상, 제주 산악 쪽으로는 초속 25m 이상의 바람이 예상됩니다. 예.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수도권으로도 최고 기온이 영하 한 5도 내외, 강원 내륙으로는 영하 10도 이하의 추위를 느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그런데 3월 중하순에 이렇게 큰 눈이 내린 건 드문 일인 것 같은데요. 놀란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눈이 많이 온 겁니까? 사실 3월 중하순에 이렇게 많이 눈이 내리면서 전국적으로 대설특보가 내려진 것은 정말 이례적이죠. 거의 2018년에 대설특보가 전국에 내려진 이후 7년 만인데, 예. 3월 중순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국적으로 많은 눈이 퍼붓는 것은 5km 상공에 북극에서 내려온 영하 40도 이하의 찬 공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례적으로 북극 한파가 내려온 것은
북극에 있는 성층권 지역에 돌연수온 현상이 발생을 했어요. 네. 이런 현상이 발생하면 대기류가 약해지면서 남쪽으로 아주 강한 그 북극 한기가 내려오는데요. 이렇게 내려온 대기 상층에 아주 극히 차가운 공기가 서해상을 지나가면서 우리나라를 지금 통과하는 과정이거든요. 예. 이런 과정에서 대기 하층에 매우 강한 극저기압을 만들었습니다. 이 저기압이 발달하다 보니까 대기도 불안정하고 저기압도 발달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눈이 만들어졌고 또 강한 바람도 현재 불게 되는 것이죠. 예. 자, 그런가 하면 눈 속에서 봄꽃도 조금씩 피어나고 있습니다. 언제쯤 추위가 완전히 물러날까요? 일단 눈은 오늘 오후 서쪽 지역서부터 오후 중반서부터 그치기 시작을 하겠고요. 추위는 내일이 가장 춥습니다. 가장 춥고 목요일 날 아침까지 평균보다 기온이 낮은 후에 목요일 낮부터는 평균 기온으로 일단 회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간까지는 뭐 기온이 평균보다 높은 날씨 지속되다가 일단 27일경 정도의 기온이 한 차례 더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이번 정도의 추위는 아니겠지만 평년 기온보다 좀 낮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직 겨울옷은 정리하지 마시고 3월 한 말경 정도 이때 겨울옷을 정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추위가 한 차례 더 남았다라는 말씀까지 듣겠습니다. 반기성 YTN 재난자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가 하면 전남 지역은 23년 만에 구제역이 발생해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다행히 5농가 이후 추가 발생은 없는데요. 방역당국은 이번 주까지 전남 지역 백신 접종을 마무리하는 등 확산 저지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진입로에 통제 팻말이 붙은 한우 농장에 적막감이 감돕니다. 소독 차량은 농장 주변 도로를 다니며 쉴 새 없이 약품을 뿌립니다. 전남 영암에 이어 인접 지역인 무안에서까지 구제역이 발생했습니다. 구제역이 처음 발생한 농장과 18km 떨어진 농장에서도 양성 확진이 나오면서 방역당국이 비상에 걸렸습니다. 애초 설정한 방역대 3km를 훌쩍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전라남도는 역학 조사를 통해 어느 경로로 전파가 이뤄진 것인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가축시장 15곳을 잠정 폐쇄하고 소독을 강화하는 등 수평 전파를 막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방역 요원들이 여러 농장을 방문해야 되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묻혀들지 않도록 싹 3시간까지 걸린다 했는데 철저하게 방역을 해서 농장 간의 전파를 오히려 방역 요원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방역 당국은 백신 접종을 통해 확산을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애초 4월에 일제 접종을 할 계획이었지만 전라남도는 일주일 내, 전국은 2주 이내에 백신 접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우리 축산농가들 같은 경우에는 그 공수위하고 협력해서 일단 그 접종하는데 백신 접종하는데 협력을 해주시고 신속하게 접종을 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방역 당국은 전남 지역 백신 접종이 모두 끝나고 항체가 형성되는 앞으로 1, 2주가 구제역 확산을 막는 중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선고는 늦어도 금요일에는 나올 거라는 전망이 많은데요. 선고 날짜는 이르면 오늘이나 내일 중에 공지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김영수 기자.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네, 이르면 오늘 선고 날짜가 지정될 수도 있는 건가요? 네, 선고일로 유력하게 점쳐지는 날짜부터 역산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저희가 취재한 현재 내부 분위기와 법조계 분석을 종합해보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오는 20일이나 21일, 그러니까 이르면 목요일, 늦어도 금요일에는 선고될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이번 주를 넘기지는 않을 거라는 전망인데요. 이미 역대 대통령 사건 가운데 가장 오래 심리를 이어온 데다 사회적으로 혼란도 커지고 있다는 것도 이 분석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전례를 보면 이틀이나 사흘 전에는 공지됐었기 때문에 빠르면 오늘 선고 날짜가 나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반대로 내일까지 선고일이 공지되지 않으면 대통령 사건은 다음 주로 넘어가는 것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평이 다음은 평결인데 재판관들이 평결까지는 가지 않은 건가요?
네,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그렇습니다. 재판관들이 탄핵 인용이나 기각, 각하 같은 최종 의견을 내는 걸 평결이라고 부르는데 아직 2단계까지는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평결을 꼭 맞춰야만 선고 날짜가 결정되는 건 아닙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의 경우 최대한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선고 당일 직전 평의에서 평결을 진행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하게 진행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은 어제도 평의를 진행했고요. 오늘도 오후에 평의가 예정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심판은 오늘 첫 변론이 열리죠. 네, 지난달 24일 준비기일을 거쳐 오늘 오후 2시에 첫 변론이 진행됩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직접 출석할 예정인데 한덕수 총리 사건처럼 오늘 한 차례 변론으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박 장관은 계엄 선포에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계엄 이후 이른바 안가회동을 한 의혹으로 탄핵 소추됐습니다. 국회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불성실하게 답변했다는 것도 탄핵 사유인데 박 장관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야당 대표를 노려봤다는 내용까지 포함돼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박 장관은 자신이 어떻게 내란에 공모했다는 건지 탄핵 사유에 나와 있지 않다면서 국회가 탄핵 소추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헌재 주변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눈이 오늘 꽤 많이 내렸는데도 이른 아침부터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헌재 주변에 많이 모였습니다. 오후 1시부터는 안국역 인근에서 탄핵 무효를 주장하는 집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저녁 7시쯤에는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촛불 문화제가 안국역 인근에서 열립니다. 비슷한 시각 광화문에서는 비상행동과 야당이 함께하는 집회도 예정돼 있습니다. 선고일 당일 헌재 주변을 진공 상태로 만들겠다고 예고한 경찰은 며칠 전부터 이곳 주변 통제를 강화했습니다. 신분 확인 절차가 조금 더 까다로워졌고요. 출입을 통제하는 구간도 늘어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첫 번째 공판기일이 열렸습니다.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은 정당한 계엄 사무를 수행했을 뿐이고 법리적으로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헌병대장의 첫 공판기일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공소사실 요지 진술에 나선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등과 공모해 헌법기관을 장악해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 헌법과 법률 기능을 없애려는 국헌문란의 목적을 갖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군인과 경찰 5천여 명을 동원해 국회와 민주당사 등을 점거해 한 지역의 평온을 해치는 폭동을 일으켰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비상계엄 선포에 관한 내용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데다가 검찰에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며 기소가 위법하다고 맞섰습니다. 이어 국회와 선관위에 군과 경찰 투입을 지시했던 것은 질서 유지를 위한 정당한 계엄 사무 수행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장관도 직접 발언에 나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다만 체포조 의혹과 관련해선 합동수사본부 구성에 몇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의 보고에 그때 돼야 체포가 이뤄지겠구나라고 답했다고 설명했다가 재판부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을 체포하라고 말하기는 했다는 것이냐고 물어보자 황급히 아니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내란 비선 의혹을 받는 노 전 사령관과 햄버거집 계엄회동 참가자인 김 전 대령도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해 김 전 장관과 입장을 같이 한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27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4차례 기일에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 사건도 준비 절차가 끝난 뒤 병합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가운데 내란 재판 심리가 본격화하는 모습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에 대해 경찰이 4번째 신병 확보를 시도하고 나섰습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차장 등은 지난 1월 3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헌법재판소가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 변론을 진행합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을 발표할지도 주목되는데요. 박성배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오후 2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 심판 첫 변론이 열립니다. 준비기일 때처럼 박 장관이 직접 심판정으로 나오기로 했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4일 열린 변론 준비기일에 출석해 탄핵 소추권 남용 의무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한 바 있습니다. 예. 오늘 변론 기일이 진행된다면 추후에 따로 추가로 변론 기일이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만큼 오늘 마지막 재판이라는 각오로 직접 출석해 자신의 입장을 재차 피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 쟁점이 복잡하지 않아서 변론이 한 번으로 끝날 수 있다라는 전망이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국회 측의 탄핵 소추 사유는 비상계엄 동조, 국회 자료 제출 거부 등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박 장관 측은 탄핵 소추가 졸속으로 이루어졌고 사유가 불특정돼 각하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이미 수사 기록을 어느 정도 송부받은 것으로 보이고 특히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12월 12일에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었습니다. 그로부터 74일 만인 지난 2월 24일에 변론 준비 기일을 열었고 드디어 오늘 변론 기일을 여는 만큼 다소 시간이 지체된다는 비판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오늘 변론 기일 마지막으로 재판은 종결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이제 말씀해주신 쟁점 중에서 비상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가 제대로 이루어졌느냐 이 부분은 윤 대통령 사건 쟁점과도 겹치는 부분이죠.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관련된 쟁점은 윤 대통령과 상당 부분 겹칩니다. 특히 비상계엄의 절차적 요건 부분은 온전히 겹친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주목되는 부분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 소추 사유 중에는 12월 4일 즉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 대통령 안가에서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는 부분도 있는데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이 이루어진다면 향후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나 형사 재판에도 일정 부분 영향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네. 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일 전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재판관들이 계속해서 평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도 이어지는 거죠? 매일같이 평의를 진행하고 오늘도 평의를 진행합니다. 네. 평의는 의견을 주고받고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를 일컫는데 이 평의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상당 부분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을까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평의로 어느 정도 의견이 좁혀지는 단계가 마무리되면 그때는 표결 절차, 즉 평결 절차를 밟게 됩니다. 평결을 어느 시점에 할 것인지 선고일 2, 3일 전에 평결 절차를 진행할지 선고일 당일에 평결 절차를 진행할지도 주목됩니다. 예, 오늘 박성재 장관 탄핵 심판 변론 기일인데 여기에서 대통령 관련된 이 선고일 기일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전망도 있는데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일단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변론 기일이 진행되는 만큼 재판이 열리는 것이고 재판이 열리는 과정에서 관련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 기일도 사전에 내지는 사후에 고지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아마 선고 기일을 고지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 결론을 좁혀 두었거나 더 이상 재판관들 사이에 이견을 좁힐 수 없어서 평결 절차에 곧바로 돌입하겠다는 의지로 읽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 탄핵 선고의 생중계 여부 같은 경우는 평결 절차가 끝난 이후에 결정이 되는 겁니까? 평결을 하면서 생중계 여부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그 재판의 종류를 불문하고 공개 재판입니다. 다만 변론이나 선고의 생중계는 재판장의 승인에 따라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지금까지 탄핵 심판 선고의 생중계는 노무현 전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등 모두 5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아마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사건인 만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도 생중계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자, 그리고 취재 결과로 보면 한덕수 국무총리 사건 역시 아직 평결이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 상황인데 윤 대통령 사건과의 순서에 대해서도 정치권에서도 계속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한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할지 여부는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불임명 등의 이유로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탄핵소추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인데 국정 안정을 위해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도 충분히 가능합니다만 만약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무엇보다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두고 헌법재판소의 판시 내용이 먼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과정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쟁점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를 예상해 볼 수 있는 대목이라 한 총리 탄핵 심판 선고를 먼저 진행하기 일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한 총리 사건의 경우에는 탄핵 소추가 적법했는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무총리에 대해 탄핵소추 의결할 때 재적의원 200명 이상이어야 하는가, 재적의원 과반수로 충분한가를 두고도 그동안 실무가 정확하게 정립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 이를 두고도 재판관 사이에 이견이 대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가 하면 여권에서 지금 탄핵 관련돼서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나오게 되면 이제 야권에 대해서 이 민영사상 책임을 묻겠다라고 하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이게 헌재 결론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게 가능한 겁니까? 여야가 상당히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여당, 야당 모두 기각 각하시 민영사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거나 인용시 민영사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는 또 다른 제도 도입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형사 고발을 단행하면 될 일입니다. 그렇지만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 위해 관련 절차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나름대로는 근거를 가지고 탄핵소추 의결을 하거나 그 결과가 어떠하든 그동안 변론을 해온 입장에서 그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입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 탄핵 남발을 막을 제도적 보완책을 촉구하기도 했는데 이는 탄핵소추 의결 시 직무 정지되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그렇지만 이는 헌법 개정 사항이라 그 제도 입법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파면 시 소속 정당 해산법 발의를 해야 한다는 다소 과격한 주장을 내놓기도 했는데 이 주장도 실제 입법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한 난점이 예상됩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경찰 움직임도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전국 경찰 기동대 3천여 명이 서울로 올라왔는데 오는 20일까지 임무를 수행하기로 했다라고 알려졌습니다. 이제 워낙 그 대통령 탄핵 그 선고 관련돼서 전망이 엇갈리다 보니까 여기에도 주목이 되더라고요. 경찰도 20일 이후로 지금 유력하게 보고 있는 것 아니냐 전망이 나오는데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을 예상하고 지방에 있는 경찰 기동대 3천여 명을 서울로 출동시킨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통상 경찰이 직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주요 쟁점이 첨예하게 대립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판단을 하지 않고 이 경찰 기동 대원들의 근무 여건을 고려해 일정한 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석 달 넘게 대규모 집회 시위가 이어지고 있고 서부지법 폭동 사태 등 경찰 기동대 특히 수도권 경찰 기동대 대원들의 피로도가 상당히 가중돼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피로도를 줄이기 위해서 지방의 경찰 기동대 다수 인력이 서울로 올라온 것이고 20일 이후가 될지 언제 선고가 이루어질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해 일환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이제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들 재판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 등 이 군수뇌부들의 그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자, 김 전 장관이 법정에 직접 나와서 비상계엄 업무가 국방부 장관의 통상 업무라고까지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어떤 얘기를 했는지 정리해 주실까요? 김 전 장관이 직접 마이크를 들고 발언을 했습니다. 형사재판 첫 기일에 공소 사실에 대한 인부는 변호인이 진행하지 피고인이 직접 진행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만큼 김 전 장관의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인데 국헌 문란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산 삭감, 탄핵 남발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했고 폭동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비상계엄이라는 대통령 고유 권한을 행사함에 따라 그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데 불과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자, 정치인 체포 지시 여부가 중요한데 지금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주요 쟁점 중 하나 아닙니까? 김 전 장관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죠. 자신이 정치인 체포 지시를 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오염된 진술을 토대로 사실관계 판단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도 주장했는데 탄핵 심판 과정에서 법정의 증인으로 나온 증언들의 진술이 일부 엇갈리는 만큼 그 진술의 신빙성을 오롯이 믿을 수 없다. 사건 실체 관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검찰이 이 사건 수사권이 존재하지 않으니 공소 기각이 되어야 된다는 주장도 내놓았고 구속 취소가 되어야 한다. 긴급 체포 요건을 갖추지 않았고 그에 따른 구속이 위법함으로 구속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새롭게 내놨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눈에 띄는 장면이 하나 있었는데 김용현 장관의 변호인이 재판 중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대통령 윤석열 대신에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호칭하라라면서 반발을 했는데 좀 이례적인 일이죠. 이례적입니다. 검사가 먼저 공소 사실을 진술하는 과정에서 이 대통령 윤석열이라는 발언을 하자 적어도 대통령만큼은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정정해서 진술해 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공소 사실에는 그 직함을 뒤에 넣는 것이 아니라 통상 직함을 앞에 넣습니다. 직함은 우리 사회에서는 상대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붙이기 마련인데 공소 사실에서는 역할을
인지 내지는 역할을 주지시키기 위해서 직함을 앞에 넣기 마련입니다. 이 공소 사실을 그대로 검사가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법정에서는 재판장이 피고인을 부를 때 직함을 뒤에 넣어서 부릅니다. 땡땡땡 피고인처럼 마치 일반 사회에서 그 직함을 뒤에 붙이는 것처럼 법정에서 재판장은 피고인 이름 뒤에 그 피고인이라는 명칭을 덧붙이게 되는데 통상적인 이 직함을 부르는 관례대로 직함을 부르는 데 불과하지만 아마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에 대한 마음 내지는 윤 대통령과 실질적으로 재판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만큼 존중을 거듭해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강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호칭은 통상적인 일이었다. 네,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 백악관은 상호 관세가 발표돼 다음 달 2일까지는 경제 불확실성이 있겠지만 이후에는 해소될 거라며 시장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이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케빈 헤셋 미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달 2일까지는 경제에 불확실성이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미 CNBC와의 인터뷰에서 헤셋 위원장은 상호관세가 발표될 4월 2일까지는 일부 불확실성이 있겠지만 그 이후엔 시장이 안정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백악관 브리핑에서도 기름값은 물론 최근 치솟은 달걀 도매 가격도 떨어지고 있다며 현재는 전환기일 뿐이라고 다시 강조했습니다. We are in a period of transition. Inflation is cooling. Core inflation dropped for the first time in 4 months.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와 철강,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25% 관세 등 관세 발효 이후 미 증시가 급락하고 경기 침체 우려까지 커지자 시장을 안심시키기 위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마티아스 콜먼 OECD 사무총장은 경제와 무역정책 불확실성으로 특히 멕시코와 캐나다, 미국의 성장이 둔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In our simulations, the reduction in growth and rise in inflation will be particularly large in Canada, Mexico, and the United States. Another risk is that inflationary pressures resurge and that, as a result, monetary policy will need to remain more restrictive than expected. 백악관은 각국의 대미 관세율은 물론 비관세 장벽을 고려해 부과하게 될 상호관세가 4월 2일 발효될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미 정부가 상호관세를 먼저 실행한 뒤 개별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밝히면서 미국이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대한 통상 압력도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트럼프발 관세 전쟁 영향으로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이 당초 전망보다 0.6%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예측했습니다. OECD는 세계 경제 중간 전망 발표에서 무역 정책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2월 2.1%에서 1.5%로 0.6%포인트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성장 전망치는 2%에서 2.1%로 0.1%포인트 상향했습니다. OECD는 높아진 무역 장벽과 지정학적, 정책적 불확실성 증대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2%포인트 떨어진 3.1%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국이 지난 2023년에 이어 지난해까지 2년 연속 독재화하는 나라로 평가됐습니다. 현지 시간 17일 스웨덴 예테보리대 산하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는 2025년 민주주의 보고서에 한국의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 사진을 첨부하며 이같이 분석했습니다. 특히 보고서는 2023년까지만 해도 한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분류했으나 지난해 한국을 선거 민주주의 국가로 한 단계 강등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 임원들에게 삼성다운 저력을 잃었다고 질책하며 사직생의 각오로 위기에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은 지난달 말부터 전 계열사 부사장 이하 임원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삼성다운 복원을 위한 가치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상영된 영상에 이 같은 메시지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회장은 영상에서 삼성은 죽느냐 사느냐 하는 생존의 문제에 직면했다며 경영진부터 통렬하게 반성하고 당장의 이익을 희생하더라도 미래를 위해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참석자들은 교육에 이어 세미나에도 참석했는데 이 자리에서 임원들에게 각자 이름과 함께 위기에 강하고 역전에 능하며 승부에 독한 삼성인이라고 새겨진 크리스털패가 주어졌습니다. 새벽부터 이어진 눈에 이곳 광화문 거리 곳곳과 또 나뭇가지들에는 눈이 소복이 쌓였습니다.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든 듯 보였던 눈발도 조금 전부터 다시 날리기 시작했는데요. 오늘 오후까지는 이렇게 계속해서 눈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습니다. 이미 내린 눈비에 도로 곳곳은 빙판이나 살얼음인데다가 현재 강풍까지 불고 있어서 이동하기가 무척이나 힘이 든데요. 오늘 이동하실 때는 미끄럼 사고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눈비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북극 한기를 동반한 극저기압이 한반도를 통과하면서 지금도 소용돌이 형태 강수구름이 내리 곳곳에 눈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강원 북부에는 대설경보가, 서울에도 역대 가장 늦은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특보 지역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데요. 중서부와 호남에는 오늘 오전까지, 또 영동과 영남, 제주도는 오늘 오후까지 강한 눈이 집중되겠습니다. 오늘까지 영동에 최고 40cm 이상, 강원 내륙과 경북 동해안에도 최고 20cm의 폭설이 추가로 쏟아지겠고요. 이미 수도권에도 어제부터 10cm 넘는 눈이 내려서 쌓인 가운데 앞으로 경기 북동부에는 최고 8cm, 서울에도 1에서 5cm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대기 불안정으로 오늘 눈비는 벼락과 우박을 동반해서 요란하게 쏟아질 수 있겠고요. 바람도 강해지면서 강풍특보가 내려진 서쪽 지방과 남해안, 또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태풍급의 돌풍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일부 해상에는 용오름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눈비의 강풍이 계속되며 낮 동안 어제보다 날이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앞으로 서울이 7도, 광주와 대구 6도까지 오르겠지만 체감온도는 3도에서 5도가량 더 낮겠습니다. 눈비는 오늘 늦은 오후 수도권 등 서쪽 지방부터 점차 그치기 시작하겠고요. 목요일인 모레 낮부터는 꽃샘 추위가 풀리고 다시 계절이 제자리를 되찾겠습니다. 요란한 눈비의 강풍 그리고 추위까지 다시 한겨울로 돌아간 듯 궂은 날씨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너질 수 있는 시설물은 잘 정비해 주셔야겠고요. 또 극심한 날씨 변덕에 건강 잃지 않도록 건강관리도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광화문에서 YTN 고은재입니다. 네, 뉴스업 화요일 순서 마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